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작가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는데 작가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들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나를 나라는 이유 하나로 조건 없이 응원해주는 동생, 책임감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엄마, 그런 분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모두들 살면서 힘들거나 난처한 일이 있을 텐데 그중 특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다. 작가는 그런 살면서 힘든 부분들에 대하여 강인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 그 힘듦을 녹여내는 것 같다. 모두들 힘든 밤을 녹일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은 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빙빙 돌았다. 격투기 선수처럼 허공에 주먹을 날리다가 머리를 쥐어뜯다가 벽에 가만히 이마를 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평소에 절대 찍지 않은 내 사진을 찍다가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강변북로를 달렸다.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1시간 앉아 있다가 동네 공원을 뛰다가 어릴 때 엄마가 읽었던 책을 읽었다. 원고 마감이 가까워질 때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만큼 충동성이 심해진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멋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쉬고 싶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서 글을 썼는지, 남들은 다 잘 때 혼자 얼마나 늦게까지 하나라도 더 공부하겠다고 졸린 눈을 비볐는지가 앞으로의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지금 내가 하는 일에도 정답은 없다. 기준도 없다. 그리고 누가 내 선택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결국 어떤 글을 써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어떤 작업을 이어갈지는 오로지 내 선택인 것이다. 이런 날을 매일같이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슬럼프가 자주 찾아온다. 충동성이 심하게 드러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해외로 잠시 도망갔다 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힘드니 오죽할까?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내가 쓰는 글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다. 좋은 글을 쓰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으니 글에 관한 슬럼프는 곧 삶의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글이 안 써질 뿐인데 삶 전체가 밋밋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일이나 학업, 취업, 꿈 같은 것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한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 풀리지 않은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슬럼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점점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전에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법을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성이 생겨서 그 방법으로는 똑같은 슬럼프를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더 두려운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때맞춰 밥 챙겨 먹고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정답에는 때론 이상한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여느 날과 비슷한 하루였다. 집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외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짧은 외출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기분이 왜 그렇게 좋아진 걸까 싶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되감아 봤다. 평소와 많이 다르지 않은 하루 같았지만 그날 했던 일들에서 공통점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뱉었다는 것이다. 주인의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작은 서점에 오래 있었던 것. 놀이터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것. 길고양이 2마리가 평화롭게 졸고 있는 모습을 구경한 것.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요즘 푹 빠진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이유 없이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에 사진을 찍은 것. 평소와 비슷한 하루였지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유독 많이 한 날이었다. 어쩌면 슬럼프라는 건 지금 내 마음 어딘가 탁해져 있으니 맑게 정화 좀 시켜달라는 하나의 신호 아닐까? 그리고 탁해진 마음을 맑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게 아닐까? 세상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괜찮아진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름다운 것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건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니까. 요즘 멈춰있는 기분이 들거나 무기력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걸 본 게 언제였지? 민들레 씨앗을 푸는 일. 처음 기부를 시작한 건 캔들을 만들면서였다. 나눔의 초라는 말을 줄여서 나노 캔들이라는 이름으로 캔들을 만든 적이 있다. 빙산 시장에 가서 재료를 하나씩 사온 다음 향도 직접 조향해서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기부를 했던 게 시작이었다. 그 뒤로는 인쇄를 받거나 글쓰기 수업을 하거나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기부를 하고는 했었다. 주로 보육원이나 유기견 보호센터였다. 어느덧 연차가 쌓여서 보호소마다 주로 받는 사료가 다르다는 것과 보육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생필품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게 됐다.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기부를 할 때 있었던 일을 종종 SNS에 올리고는 했었다. 여유가 생기면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린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은 멋진 말을 해주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행복해서였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공원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처럼 행복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생일 케이크는 내 담당이다.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생일 케이크는 내가 챙기고는 했는데 그런 날이 오래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일 케이크는 항상 내 몫이다. 들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몰래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줬을 때 희열 같은 게 느껴진다.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달까? 물론 그 사람이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타인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이 많다. 오랜만에 만날 때면 꼭 손편지를 써온다거나 가벼운 선물이라도 들고 오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 가끔 기부하러 가는 나와 다르게 매일 길 잃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도 많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내 여건이 닿는 선에서 타인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고 싶다. 봉사나 희생 같은 숭고한 의미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서가 더 크지 않을까?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건 민들레 씨앗을 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온도를 불어넣은 곳에 씨앗이 날아가면서 내 발밑에도 몇 개씩 떨어질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건 내가 온도를 불어넣은 그곳과 나의 정원,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는 일이다. 상실의 아픔. 만남을 간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언제나 헤어짐으로 완성되기 마련이야. 노영심. 안녕 가사 중에서 김창완의 말. 지금 못 자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아직 못 자는 건가요? 굿나잇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자연스레 타인의 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저 말은 아침에 가까운 시간이 될 때면 가끔 SNS에 올리던 질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잠들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이 많았다. 아직 근무 중이다. 시험 공부 중이다.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온다. 자다가 깼다. 악몽을 꿨다. 전에 만나던 사람이 보고 싶다. 이유를 모르겠다 등등. 보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대답이 많았지만 의외인 것도 있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실의 아픔이란 연인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말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 곳으로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못 느낄 그 자체로 하나의 밤이 되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여느 날처럼 잠이 오지 않던 밤에 평소에 하던 질문을 했다. 평소와 똑같은 답변들 사이에 한 답변이 눈에 띄었다. 내가 과연 좋은 자식이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후회가 가득 담긴 답변이었다. 그 답변이 자꾸 아른거려서 어떤 좋은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 보내기를 눌렀다가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을 느꼈다. 한참 전부터 내 글을 읽어주시던 분이었는데 아주 옛날에 서점에서 했던 행사에 관한 짧은 후기가 담긴 메시지를 시작으로 꽤 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이 내려앉았던 건 글이 너무 좋다는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으로 어림잡아 보건대 처음 메시지를 보낸 이후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글이 좋다고 메시지를 보내던 그 메시지함에 마치 대나무 숲에 외치듯 글을 남겨놓은 것 같았다.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내 글을 읽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년 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 모습을 SNS나 책을 통해서 지켜봤다면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조금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저 사람도 겪어본 일이니 조금은 공감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피어났을 수도 있다. 상실의 아픔이라, 그것도 가족의 상실. 많은 영상과 종교, 음악, 책이 상실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힘들어서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지만 나에게 상실의 아픔이란 그런 것이었고, 아무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잔뜩 들어도 마음에 큰 구멍 하나 생긴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랐다. 바로 직전에 냈던 책에 썼던 말이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생각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도대체 이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생각해서 얻은 결과는 하나였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겪은 것 뿐이라는 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는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며 버티고 또 버텼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냐고? 2년이 지난 지금 조금은 괜찮아졌냐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겠지만 10년 넘게 매일 생각한 결과로 깨달은 것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달은 건 어떤 고통이나 슬픔으로부터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꼭 다음에 일어날 아픔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였다. 방패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텐데 최소한 상실의 아픔 같은 것엔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게 내 결론이었다. 이미 한 번 어머니를 떠나보내 봤고 그 뒤로 10년이 넘도록 매일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떤 깨달음까지 얻었는데 그 다음번의 이별도 똑같이 힘들었다. 오히려 그동안 더 오래 함께 했으니 더 자세히 아팠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상실의 밤을 견뎌야 할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알고 싶을 정도로 간절하지만 모르겠다.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가 요즘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방법도 정답도 모르겠다면 우리 그냥 살아보는 건 어떨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그냥이라는 말이 때로는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완벽한 이유도 없으니 삶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 이유를 찾을 때까지 그냥 한번 살아보자 우리. 그냥 한번 살아보자. 죽을 만큼 힘든 어떤 당신과 상실의 아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 가끔 답답할 때면 버스 정류장에 오래 앉아 있고는 한다. 버스를 탈 것도 아니지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정류장에 관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학생 때 아이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학원에 가지 않는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동네에서 노는 게
하는 일의 전부였다.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도 학원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서 형성되고는 했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학원에 다니는 한 친구와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중학교가 있던 동네에서 버스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야 하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이다. 나, 학원에 다니는 친구, 여자인 친구, 셋이서 곧잘 함께 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조금씩 서로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다.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함께 동네로 돌아가려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좋기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했다. 작은 동네에서 노는 것도 지겨워졌을 땐 정류장에 앉아서 초코우유 하나 마시면서 3시간씩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대부분이 연애 상담이었다. 그 두 사람이 연인이 될 때까지 그런 날은 계속 이어졌다. 옛날을 떠올려 보면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애를 잘하는 건 아니었다. 별다른 매력이 없었던 나는 남들보다 연애도 늦게 시작했을 뿐더러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그런데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누군가의 연애 상담을 들어주는 쪽에 속했었다. 마치 정류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날처럼 말이다. 그런 일도 있었다. 수능이 막 끝났을 무렵이었다. 수능이 끝난 이후로는 사실상 학교를 가는 게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하는 게 없다.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오전 시간을 잘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때 나는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다 내가 재밌게 본 영화를 설명해 주고는 했었다.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시작한 일인데 재밌다면서 다음 날도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방학을 할 무렵에는 아이들이 꽤 늘어서 칠판에 분필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해주고는 했었다. 또 그런 적도 있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상하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거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었다. 물고기 잡는 도구 같은 건 낚시 가게에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밤을 새워서 나만의 도구를 만들거나 하는 시기였다. 어느 날은 고무줄 총을 만들겠다고 나무젓가락 몇백 개를 사와서 내 상체만한 고무줄 총을 만든 적도 있었다.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를 좋아하던 건 크면서 조금씩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음식을 만드는데 더 마음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작업실로 불러 나만의 레시피로 요리를 해주곤 했었다. 맛있게 먹거나 허기를 달래거나 잠깐 쉬었다 가는 듯한 표정을 볼 때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어릴 때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지난날에 대한 회상이나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다. 단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지금 글을 쓰고 사는 삶에 대한 단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게 존재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정류장에 앉아 연애 상담을 하듯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걸 나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 집 같은 내 마음에 초대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게 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거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사는 게 나와 어울리는 삶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면면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단서는 분명
당신 삶에 존재할 테니까. 반드시 있다. 반드시.